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고령화, 기후위기, 에너지 고갈, 디지털 혁명 등으로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중인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불확실성 시대 미래 먹거리 왜 바이오인가입니다. 미, 중, 반도체 이어 바이오까지 패권 경쟁 격화. 한국 글로벌 시장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세계 4위. 정부 제2의 반도체 바이오 산업 육성, R&D 등 2조 원 투입.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나연지입니다. 바이오는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성장할 미래 먹거리이자 보건안보 필수 산업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계 1위 바이오 의약품 제조 허브 도약, 비전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말입니다.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생산 15조 원, 바이오 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글로벌 CDMO 기업 5개 육성과 5대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기업을 배출한다는 목표인데요. 특히 첨단 바이오 생산 공정 고도화를 위한 한국판 바이오메이드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합니다. 앞서 미국은 2020년 민간과 정부가 함께 연구기관인 바이오메이드를 설립했는데요. 현재 바이오 산업 제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9월에도 바이오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2030년 30조 달러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2022년 제14차 5개년 바이오 경제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오 경제 5개년 발전 계획이 발표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유럽도 국가 바이오 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EU 바이오 기술법 제정도 검토 중인데요. 한편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산업 패권 경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생물보안법이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인데요. 주요국 간 불붙은 바이오 경쟁력 확보전에서 K-바이오 산업은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불확실성 시대 미래 먹거리 왜 바이오인가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정태음 미국 아델파이 벤처캐피탈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그 미국에서 보면은 그 일라이 릴리라든가 노보 노디스크 이런 데들이 주가가 1년 남짓 동안에 거의 뭐 100%도 올랐고 80%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AI 시대에 이렇게 바이오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AI가 우리 신약 개발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신약 개발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의 전체 지형이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을 개발함에 있어서 AI를 통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신약을 개발하게 되고요. 앞으로 2년이나 3년 내에 AI가 개발한 신약이 나올 거라는 지금 전망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AI가 이런 바이오 업계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생각보다 파급력이 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서 바이오를 공부하라 그랬거든요. 디지털 바이올로지가 이제 세상을 바꿀 것이다. 실질적으로 기존의 뭐 코딩이나 이런 부분들은 AI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의 상당 부분이 효과적으로 신약을 개발하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AI가 대체하지 못하고 반면에 AI를 통해 가지고 개발이 가속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때 바이오가 더욱더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바이오 그러면은 분야를 크게 세 개 나눠서 레드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그린 바이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글로벌에서는 보통 바이오를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나요? 최근에 이제 재밌는 분류를
A16G라고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투자자 벤처 캐피탈 그룹인데요. 거기서 세 가지로 바이오를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디스커버리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 디벨롭 분야가 있고 세 번째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디스커버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바이오텍 회사들로 대변되는 신약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신약을 연구하고 이것을 개발해서 약이 나오는 데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회사들이 CRO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이 다음 단계가 이제 개발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약의 임상을 실시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약을 만드는 CMO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게 되고요. 이후의 단계가 이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환자한테 약이 투여가 되고 의사가 관여하게 되는 이 분야인데 여기서도 많은 이제 디지털 헬스 관련 기술과 AI가 접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 분류를 하는 것이 최근에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때 3D로 생각하시면 기억하기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뜻 들으면은 그 소위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때 레드바이오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레드바이오가 지금 이제 앞 단계,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텍에서는 주로 지금 디스커버리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은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바이오텍 회사들이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허가된 약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여지고요. 그 후에 지금 임상을 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 후에는 실질적으로 약을 마케팅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는데 지금은 레드바이오라고 통칭되는 그런 신약 개발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이 크고 그 부분에 대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정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바이오 시큐어 액트가 통과가 될 것 같다 이랬을 때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떴었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그 포지티브한 임팩트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지금 그 의약품 생산 시장을 보면은 미국과 아시아가 거의 세계를 양분하고 있고 유럽 시장이 있게 되는데요. 이 중국이 지금까지는 우시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대표되는 그 CMO 회사들이 상당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회사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주실 때 뭐 3D로 해서 이쪽 그 바이오 카테고리를 나누는 걸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주로 이 디스커버리 분야에서 지금 가장 많이 돈이 투자가 되고 관심이 있는 분야는 어떤 부분일까요? 소위 전통적으로는 뭐 항암제 개발이라든가 뭐 심장에 관련된 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신경계 계통의 이런 약들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디에 지금 투자가 집중이 되고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먼저 노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요. 치매라든지 아니면 파킨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삶의 퀄리티를 낮추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약 경쟁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팬데믹으로 대표되는 그런 이제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국가의 시큐리티와 관련된 이슈라는 것은 팬데믹 때 여러분들이 겪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말씀하신 항암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최근에는 어떤 방사성 의약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주로 그 신약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우리나라 바이오를 바라보는 해외 시각이라든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코스닥에도 상장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정 대표님 보실 때 우리나라의 위상이라고 그럴까 해외 그 시각으로 본 객관적인 이런 걸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좀 약간 엇갈린 시선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밌는 통계가 2016년에서 21년까지 전 세계에서 라이센스 아웃한 개수를 국가별로 산출해 봤을 때 당연히 이제 미국이 세계 1위였고요. 놀랍게도 한국이 2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물론 이제 퀄리티에 대한 차이는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 기업들이 개발하는 신약이 세계적으로 이제 포텐셜을 가진다는 말씀이 될 수 있겠고요. 그 규모 자체도 작은 규모도 있지만 1조 원 이상의 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되면은 주로 에쿼티 인베스트먼트, 즉 주식 투자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빅파마가 약을 살 때 같이 그 회사에 대한 주식을 투자해서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놀랍게도 한국 회사는 빅파마에게서 투자를 받은 예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케이스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한국 회사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뭐 거버넌스 이슈라든지 또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스카운트가 있다든지 해서 투자를 안 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한국 회사들이 조금 더 약에 대한 어떤 경쟁력은 많이 갖추었지만 회사로서의 그런 거버넌스라든지 이제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점점 더 이제 경쟁이 그 신약 개발을 위해서 빅파마들도 점점 앞 단계의 신약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이것들이 이제 최근엔 일본이라든지 또 한국에서 그런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려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선 권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빅파마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한국의 바이오텍 수준에 대한 그 인식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아주 증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그 레고캠 바이오나 알테오젠 같은 데서 뭐 면역 항암제나 그 표적 뭐 항암제 이런 것들을 기술 이전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건가요? 사실 그 부분은 조금 그 배경을 같이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게 물론 굉장히 의미 있는 트랜잭션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어떤 경우는 빅파마에서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과 컨플릭트를 없애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라이센스 인을 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속된 말로 그냥 그 잡아서 죽여버린다 뭐 그렇죠. 이런 표현이 되는 예, 거죠. 그렇게 해서 개발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그 권리를 돌려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이제 마일스톤 계약과 로열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선수금을 제외하고는 빅파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약들을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에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 회사들에게 한 말씀 조언을 드린다면은 빅파마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약들이 조금 임상 결과가 좋지 않다거나 빨리 대체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빅파마에 연구 개발되는 또 신약이 임상되고 있는 그런 절차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서 전략을 세운 후에 그 라이센스 아웃을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라이센스 아웃도 물론 필요한 단계지만 신약을 개발하고 직접 마케팅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디스트리뷰션 단계까지 가는 그런 경우에 실질적인 밸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코스닥을 들어가기 위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성 평가할 때 기술 이전을 뭐 몇 건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는데 언뜻 생각하면 그 스타트업이나 기술이 뛰어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이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향후에 미래 먹거리도 없고 자기는 핵심 기술을 팔았다라는 건데 언뜻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거든요. 기술을 많이 이전하는 게 좋은 건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3D 중에서 디스커버리하고 디벨롭하고 디스플레이까지 할 수 있는 단계를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그 시장에 대한 그 들어가기 위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술 이전을 자꾸 추진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그 부분도 저희가 양 측면을 다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투자 검토를 위해서 많은 회사들을 만나고 또 다른 미국의 벤처 캐피탈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이 가치를 너무 낮은 가격으로 미래 가치를 넘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는 것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더 감점 요인이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이제 한국 코스닥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회사들은 거기에 대한 굉장한 비중을 두고 초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신약 개발이라는 차원에서는 라이센스 아웃보다는 임상의 결과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임상의 결과를 보고 미국 벤처 캐피탈은 투자하는 데 반해서 한국에서는 라이센스 아웃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투자를 받느냐 아니면 코스닥에 가느냐의 이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이센스 아웃은 절대 선이고 다른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약을 개발함에 있어서 임상에 좀 더 주력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노력하고 개발하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면 이제 코스닥에서 이 기술이 실제로 객관화시켜서 좋은 기술인지 기술성 평가에 대한 거니까 평가를 할 데가 없으니까 빅파마나 이런 데서 라이센싱 그렇죠. 인을 해갔다 그러면 믿을 만한 기술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 그 전에 기술성 평가 기관이 기술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을 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갖고 있는 기술을 바깥에다 팔고 와라. 이거 굉장한 그 문제점이라고 보시는데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나스닥에 가 있는 대표도 하셨고 CFO도 하셨으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나스닥하고요. 큰 차이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스닥은 신고제고요. 코스닥은 허가제입니다. 신고제와 허가제가 비슷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신고제는 무엇이냐면은 나스닥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제출하게 되면은 물론 나스닥에서 리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등록이 됩니다. 한국은 이제 허가제이기 때문에 요건을 맞춰서 내도 이제 코스닥에서 도장을 찍어주면은 상장이 되는 거고 거절이 되면은 코스닥이 상장을 못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이 더 들어가기가 어려운 시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퇴출도 제가 볼 때는 더 어렵고요. 나스닥은 들어가기도 쉬운 반면에 또 퇴출도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조건들에 못 미치고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퇴출이 되고요.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는 데 있어서 그런 데 반해서 코스닥은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퇴출되기도 어려워서 그런 이제 퇴출되기 어려운 어려운 기업들이 시장에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전체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진행되고 시장에 좀 판단을 맡기는 그런 정책적인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닥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특히 이제 미국 스펙을 활용해서 진행한 회사들이 한 서너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몇 달 만에 그냥 퇴출이 돼버린 데도 있고 평가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 그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스펙을 활용하는 이런 거에 대한 그 시각이라든가 그다음에 왜 그렇게 들어가서 굉장히 빠르게 퇴출되고 있는지. 저도 뭐 스펙에 관여한 적이 있지만은 먼저 컨셉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상장이 되면은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에서 상장이 되면서 회사가 퍼블릭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이 부분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마켓에서 증명이 됐다고 해서 손을 놓는 경향이 좀 있는 반면에 제가 생각할 때는 나스닥은 상장되면서부터 시작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계 회사들이 스펙을 통해서 상장됐다가 퇴출이 되거나 지금 아직까지 거래되고 있는 회사도 좀 있지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IR, 그 인베스터 릴레이션 대한 그런 활동들에 대한 전략이 없이 상장이 답이다 해서 무조건 상장을 시킨 후에 그 후속 조치가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상장이 되더라도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이 주식 자체가 유동화되지 않으면은 그 상장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코스닥에서 경험한 그런 그 사례들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은 이제 밀접한 그런 관계 중심의 시장인데 반해서 나스닥은 어떻게 보면 컴플라이언스와 회사를 직접 알리지 않으면은 퇴출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충분히 세우고 상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로컬 마켓, 우리나라에만 집중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보통 그 기술력이 뛰어나면 특허를 내서 특허 기반으로 전 세계에 뭐 PCT로 해서 전 세계를 대부분 커버하는 특허를 내면서 해외 시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국내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뭐 미국이라든가 해외로 진출해서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코스닥에 가 있는 회사들, 기술성은 좋다고 했던 회사들이 어떤 절차를 향후 밟는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코스닥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방향을 잡으면 좋을까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글로벌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모든 회사들이 다 미국에 와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미국에서 구축할 수 있고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와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미국에서 할 수 있고 또 향후에 IPO라든지 M&A까지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서 그 형태가 뭐 플립이 됐든 아니면 자회사가 됐든 아니면은 홀딩 컴퍼니 형식이 됐든 미국에서 뿌리를 내릴 때 이 회사들이 점점 사례를 보여주면서 한국에 있는 코스닥이나 아니면 상장 회사들 아니면은 프라이빗 회사들한테 이런 그 장단점에 대한 예시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노력하는 회사들이 저는 몇몇 회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를 해서 전략과 함께 노력을 한다면은 저는 코스닥에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도 충분히 나스닥에도 도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겪겠지만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회사가 상장을 한다라는 거는 보통 이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성장성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바이오는 냉정하게 놓고 보면 대박이 터지면 크게 터질 수도 있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신약을 개발하는 계속 그 과정에서 어떤 매출이 나는 건 아니니까 그 안정성이나 성장성이 둘 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그 아까 처음에도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M&A를 통한 엑스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그 M&A를 통한 엑싯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밟으면 좀 좋을까요? 지금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가버넌스라든지 신약 개발 전략에 대한 어떤 투명성 같은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아니면 다국적 제약사들을 보면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약보다 훨씬 더 외부에 있는 신약을 통해서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대부분 라이센스 아웃이나 M&A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회사들이 이제 M&A 같은 부분들을 이제 준비하게 되면 제가 아까 서두에 빅파마가 투자를 한 케이스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의 전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에 가기 위한 전략이 아니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쉽지는 않습니다. 경영진은 투자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주주들의 그런 엑시트나 향후 수익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투자를 받을 때부터 조금 더 노력해서 글로벌한 투자자, 그게 뭐 빅파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외국의 벤처 캐피탈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스탠다드를 따르게 되는 그런 전략과 실행을 바탕으로 집중을 해야지 그런 M&A라든지 향후에 엑시트에 좀 더 유동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뭐 서학개미 그래서 반도체나 AI 관련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사고
굉장히 많이 지금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분야는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 히든 챔피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100% 이상 1년 동안 올라간 데도 있고 굉장히 높게 올라간 데들도 있는데 그 바이오 섹터를 묶어서 ETF나 그 바이오 분야를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과거의 퍼포먼스를 보면은 바이오로 대표되는 그런 주식들에 대한 퍼포먼스가 기존의 S&P 500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실질적으로 이 수익을 네거티브를 기록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이게 침체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확 오르는 시기가 있었는데 저는 서학 개미들이 계시다면 이제 한 말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NBI라든지 NBI는 나스닥 바이오텍 인덱스거든요. 나스닥에 들어있는 그 바이오텍 회사들을 모아둔 그런 종목인데 그런 것들을 추종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그런 ETF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저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반영된 그런 주식들은 또 개인들은 아무래도 정보라든지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개별 종목을 투자하면은 물론 수익을 크게 얻을 수도 있지만 리스크는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 바이오텍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다. 하지만 개별 주식보다는 어떤 ETF 중심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면은 수익이 저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고점 대비 상당히 이제 약간 하락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의 예를 볼 때 상승 여력은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약간 그 범위를 좀 좁혀서 그 시청자분들께 이런 섹터를 좀 주의 깊게 봐라 해서 처음에도 얘기가 나온 대로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 ADC라든가 CDMO 이런 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주로 이제 어떤 분야를 좀 주의 깊게 보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그 항암제에서도 이제 제일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셀 앤 진 테라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최근 한 2, 3년 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하긴 했는데 그 전에 굉장히 많이 주가가 상승한 종목이었고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지금 안티바디를 중심으로 한 ADC 쪽의 개발사들 유망하고요. 그리고 지금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 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생물 보안법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는 CDMO라든지 CMO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셔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 시대 미래 먹거리 왜 바이오인가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미래 먹거리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신기술 트렌드와 K바이오의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까지 진단해 봤는데요. 차별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신 정태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여성 비행사로서 최초로 대서양을 건너고 하늘의 퍼스트 레이디라는 별명을 얻은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라. 그것은 성장의 장치일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한국 바이오 산업이 불확실성을 성장의 장치로 잘 활용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글로벌 선도국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